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토요 랭킹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광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시각 한 랭킹 첫 번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돌잔치까지 번졌습니다. 5차 발생으로 추정되는 사례까지 나와 추가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지난 10일 부천에서 있었던 이 한 돌잔치에서 지금까지 모두 9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네. 결국에는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걸로 보이는 거죠? 맞습니다. 이태원 클럽에 갔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학원 강사. 이 학원 강사가 1차 감염이 된 거죠. 학원에서 가르친 수강생이 2차 감염. 이 수강생이 갔던 동전 노래방에서 다른 택시기사와 그 아들에게 이제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택시기사분은 이제 부업을 하는 분이었는데 돌잔치 사진을 찍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천에 있는 이 라운 파티라는 이 뷔페 식당에서 9일, 10일, 17일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때 10일에 방문했던 돌잔치에 이 1살 여아와 그 부모가 확진이 됐어요. 네. 그렇죠. 예. 여기서부터 4차 확진입니다. 그런데 그 또 이 조부모, 외조부모에게도 이 감염이 됐고 또 이 돌잔치에 참석했던 시흥, 성남, 서울에서 참석했던 하객들에게도 전파가 됩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줄줄이 이어져 나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5차 감염까지 갔고요. 이걸 더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N차 감염이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네. 정 교수님, 돌잔치라는 거, 그리고 돌잔치가 열렸던 것이 뷔페 식당이었잖아요. 네. 뷔페 식당이었는데, 사실 저도 뭐 돌잔치를 해봤지만, 여러분이 이제 뷔페를 같이 이용을 하고, 또 한 곳에서 모여서 식사를 한단 말이죠. 이 과정에서 확산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초반에 돌잔치에서 이제 감염이 됐다고 했을 때 사실은 가족들이나 사진 기사분이 마스크를 쓰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염이 됐을까 했지만 이게 뷔페 식당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식사를 하시면서 감염이 되는 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 이유가 이 바이러스 자체가 구강을 통해서 감염이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증상에도 호흡기 증상뿐 아니라 구역질이나 설사가 동반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요사이 미주나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는 다발성 장기 염증 증후군 증상이 나타나는 아이들이 100% 소화기 증상을 갖고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식사를 통해서 감염이 잘 되고 이번에 감염 사례를 보셔도 코인 노래방, 주점 이런 음식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율이 높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 돌잔치를 가족끼리 하는 것도 필요했고 만일에 이렇게 회식 자리를 마련했더라고 하더라도 답례품으로 대신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이날 돌잔치 참석 후에 감염된 확진자들이 성남과 시흥 등 수도권 전역에서 나오면서 지역 확산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 참석자 중 한 명은 일산 암센터 공사 현장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김 변호사님, 아무래도 이태원발 N차 감염 계속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 전에는 사실 이제 N차 감염이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이태원발 사태가 생기면서 이제 N차 감염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제 돌잔치만 하더라도 이제 돌잔치에 참석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돌잔치 참석했던 부모, 외조부 그 가족만 해도 한 3분 정도가 감염이 됐고 또 돌잔치 오는 분들이 시흥이랄지 아니면 고향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또 감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다음에 그분들이 또 가서 또 전파가 될 수 있고 지역사회로 돌아가셔서 그렇죠. 공사 현장에서 일을 네, 하시고 그래서 계셨던 분도 있고. 아마 이번 이태원과 관련돼서 처음 5차 감염까지 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N차 감염이라고 하듯이 5차에서 6차, 7차, 8차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이태원 그 학원 강사가 이제 동선을 숨겨가지고 그 학원 강사가 제자에게 옮겼고 또 제자가 동전 노래방에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가 간 동전 노래방에 간 학생, 인천에 미추홀고 있는 인천항고 3학년인 학생이 또 감염이 됐고 그 아버지가 또 감염이 되고 그 아버지가 이제 오피스텔에서 같이 근무했던 직장 동료가 감염되는 5차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기에서 만약에 또 5차 왔는데 5차 감염 이후에
또 그분들이 또 다른 사람과 접촉했다고 하면 이제 6차가 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 사실 지금 상황에선 어디에서 어느 곳에서 감염이 돼도 뭐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뭐 돌잔치에 가서 아니면 일반 식당에 가서 감염이 된다고 한다면 그걸 과연 막아낼 수 있는 수준이 될지 그런 게 정말 불안한 거 더군다나 같아요. 이제 방역이랄지 역학조사인데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또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지금 이태원 사태 감염발 이후에 이제 젊은 층이 감염이 많잖아요. 그러면 무증상 감염이 있고 그러면 무증상 감염 찾아내기 어렵고 그러면서 N차 감염으로 가면 중간에 어떤 역학조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네. 있어서 과연 향후에 있어서 이제 N차 감염이 만약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방역 당국이 굉장히 곤혹스럽고 이걸 사실 방역하는데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인천시에 이어서 서울시 조금 전 이제 경기도도 오늘부터 뭐 동전 노래방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 사실상 영업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청 교수님, 저희가 지난주에 사실 동전 노래방 이렇게 막 이슈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장소다.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뭐 어제부터 부랴부랴 이렇게 동전 노래방 영업 중단을 시켰어요. 이거 뭐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전 노래방도 위험하지만 일반 노래방도 거의 같은 상황이고요. 방역 수칙을 보면 뭐 30분 지난 다음에 소독을 한 후에 들어간다 그렇게 돼 있으신데 사실 노래방에서 마스크 벗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노래 부르는 건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사실은 이 소독을 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소독을 하려면 전체 방을 다 소독을 해야 되는데 소독제를 뿌릴 수도 없고 뿌리면 안 되거든요. 여기다 기도로 들어가게 뿌릴 수도 없고 그런 경우에 30분에 소독을 한다는 건 그냥 책상이나 테이블이나 마이크를 닦는 정도이기 때문에 공기 중에 떠 있는 바이러스는 우리가 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래방을 만일에 계속 영업을 하게 하신다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한에서 노래방을 영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래방에 갈 때도 다 마스크를 쓰고 또 그렇죠. 노래를 부르셔야 되는 상황인 네,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해야만. 동전 노래방은 영업이 중지가 됐지만 일반 노래방은 아직 중지가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분은 당연히 거기에 있는 바이러스를 들이마실 수밖에 없고 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물이나 그런 주점이나 식당에서 음식물을 섭취할 때 마스크를 처음엔 착용하다 음식물을 드시면 마스크를 벗거든요. 그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노래방 가면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먹을 거나 그렇죠. 과자나 뭐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무알콜 이제 이 주류도 있고요. 또 다른 일반 캔 음료수도 음료들도 마시면서,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게 사실 노래하다 보면 목이 마르잖아요. 네, 맞아요. 1시간 이상 노래해 보시면 목을 축여야 됩니다. 그럼 어차피 뭔가를 마시거나 네. 곁들여서 먹거나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자, 일반 노래방은 지금 영업 중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미성년자만 출입 금지예요. 네. 코인 노래방은 전 시민 이용 금지.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청 교수님 말씀처럼 일반 노래방의 위험성이 코인 노래방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사실은 조치가 필요한데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를 우리가 완화되어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경제 활동을 막지 못하는 취지는 이해됩니다만 사실 너무 고위험군이 지금 여러 군데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조금 강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까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태원 클럽에서 확산된 이 바이러스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정은경 본부장의 브리핑을 잠시 들어보시죠. 저희도 추정은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보다는 해외,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 입국하신 그런 입국자로 인한 전파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천 교수님 이 얘기를 들으면요. 해외 입국자를 통해서 이태원에서 감염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4월 초에 나온 그 바이러스 자체가 그런 유럽 미주발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기 네. 때문에 아마도 3월 중순이나 말 정도에 네. 해외에서 유입한 분들에 의해서 감염이 됐고 그것이 조용한 전파자, 무증상 감염자를 통해서 지금 전파가 된 것이 이태원발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역 당국이 조금 더 일찍 그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차단을 했다면 지금 이태원 이 클럽 같은 확산세는 막을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초반에 우리가 연차적으로 막았죠. 그러니까 일부 지역만 해외 입국자를 검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초반에 전체 해외에서 들어오는 분들을 다 검역을 철저히 했으면 조금 더 효과적인 방역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 천 교수님.
이 이태원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굉장히 다른 바이러스, 과거 이제 대구 신천지에서 나왔던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나 감염력이 강하다. 뭐 유형이 다르니까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 뭐 그 연구 자료가 나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도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요. 단지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나 해외 입국 차단이 조금 늦어지면서 확진자 수가 많이 늘었고 취소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좀 상황은 우리 아시아 계통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그 다발성 장기 염증 증후군이라고 10대와 20대에서 발생하는 좀 특이한 증상이 있는데 그 염증 증후군은 보니까 보통 감염이 된 한 2주 내지 4주 이후에 즉 항체 형성이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청년층에 많이 발생하는 그 사이토카인 폭풍처럼 면역이 과반응이 일어나면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는 게 과거에 우리나라 초반에 나타났던 그런 바이러스와 조금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서 이번에도 만일에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 20대 초반기 청장년층에서 혹시라도 이런 바이러스의 특징을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이 약간 걱정되는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특징이 지금 제가 이제 그 이태원 클럽발 이 확진자들의 상황을 보면 네. 무증상 감염자가 많았고 네. 또 초반에 이제 검진을 받았는데 이 검체 양성이 안 나오다가 며칠 뒤에 또 이 양성 판정으로 나오고 이게 미국이나 유럽에서 들어온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럴 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10대나 20대가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들어오는 입국자들이 대부분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층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면역이 좋죠. 그래서 무증상 감염자가 이번에 CDC에서 3명 중에 1명이 무증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초반에는 증상이 없어서 어떤 자가 격리 중에도 확진이 안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검체량이 적다 보니까 초기에 안 나오다 나중에 나오고 그런 어떤 그룹, 그러니까 이 10대, 20대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바이러스 자체가 그렇게 증상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감염된 대상의 특징이라고 봐야 그렇죠. 됩니다. 감염된 대상의 특징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외신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에 대해서 여러 번 보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변이가 사실 교수님, 이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영향을 좀 미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중요한 우리가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그 부분은 변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 단백질, 스파이크 단백질에 결합하는 거를 결합하지 못하게 하는 중화 항체를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그 단백질 자체는 아직 변형이 나타난 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방해 혐의 등으로 신천지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이 어제 있었습니다. 우선 관련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포렌식 같은 것도 같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수사관이랑 검사를 한 10분 정도 들어갔다 가는 게 있는데, 잘 좀 오래 걸리는 이유가 좀 있는지 궁금해서요. 서버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이렇게 안쪽에? 그래서 조금 이따가 따로 이제 갖고 나오실 만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좀 걸릴 거예요, 시간이. 네, 그래도 검찰 수사관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자의 질문에 그래도 몇 마디 해주는 모습이네요. 김관섭 변호사님, 네. 어제 검사와 수사관 100여 명이 전국에 있는 신천지 관련 시설에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뭐 굉장히 오래된 얘기처럼 들리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만희 총회장의 자택도 포함이 됐고 이 혐의 중에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살인죄, 상해 혐의. 저는 이게 살인죄가 있다는 건 좀 생소한데 살인죄 혐의가 있습니까? 일단 이제 고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살인죄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살인죄 혐의는 어떻게 예, 예. 이렇게 혐의가 된 거죠? 그런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뭐 이 감염을 그러니까 감염 예방법에 의한 감염에 대한 차단이랄지 방역 행위를 이제 방해해서 그로 인해서 감염된 사람이 죽은 경우 있죠. 사망했잖아요. 확진되신 분들이 그렇죠. 안타깝게 그래서 이제 그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살인죄. 또 이제 감염에 돼가지고 나았다 할지라도 감염으로 인해서 신체 완전성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상해죄. 아마 이런 폭행, 상해, 살인죄로 고발한 사건이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폭행이나 상해나 뭐 살인죄 자체는 고의범이에요. 그러니까
아, 나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려갖고 누구를 죽여야지. 아니면 누구로 하여금 신체 완전성을 해서 감염시켜야지. 이런 고의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살인죄나 뭐 살인죄가 되겠지만 네. 그것까지 입증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미필적 고의라고 있어요. 그렇죠. 확정적 고의는 아니라도 이거 내가 방해를 하면 누가 죽을 거야. 뭐 그 정도의 인식을 하고 있다면 또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되는데 제가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엄격히 해석을 해야 하거든요. 사람을 처벌할 때는. 그래서 살인이나 상해죄 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계속적으로 뭐 신천지에서 집회도 하고 아니면 또 뭘 숨기고 그렇다고 한다면 감염예방법상 방해 혐의는 인정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인정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혐의 말고도 이제 횡령, 배임 이런 혐의로 고발이 네.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압수수색도 횡령과 배임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그러면 감염 예방법과 관련된 처벌망은 받고 말 것이냐? 그런데 만약에 이만희 총회장이 어떤 뭐 감염 예방법상 이제 방해를 하고 이제 그런 혐의를 직접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일단 뭐 감염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잖아요. 네. 또 그로 인해서 사망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국가에 들어간 비용 손해배상 청구가 그렇죠. 가능해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근데 우리가 손해배상 또는 국가에서 이미 쓴 비용에 대한 구상권 그렇죠. 뭐 이건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구상권이 됐건 손해배상이 됐건 약간 인과관계가 굉장히 엄격하게 따지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해도 상당히 많은 서로의 공방이 있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코로나19 관련 또 다른 소식이요. 최근에 한우 값이 뭐 단군 이래 최고가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최영일 평론가님, 네. 이 정부의 긴급 재난 지원금에 영향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어제 축산물 품질 평가원이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 그제 21일 기준으로 이 한우 지육은 이제 뼈를 뺀 소고기입니다. 네. 이게 킬로그램당 2906원이에요. 엄청 이게 오르네. 지난해 요맘때는 이 킬로그램당 17,000원에서 18,000원 사이였으니까 네. 2만 원이 훌쩍 넘은 거죠. 네. 이게 1995년에 이 물가 통계를 조사한 이래 최고가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단군 이래 최고가가 맞습니다. 단군 이래, 예. 통계 집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처음 이제 통계가 네.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 첫 번째는 이 공급이 지금 줄어들었어요. 아마 이 소를 한우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들에서 도축 시기를 좀 늦추고 있다. 그러니까 공급가가 네.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거 하나, 또 좀 도축을 늦게 하면 이 고기의 마블링이 좋아진다고 해요.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미국산 소고기가 많이 들어오던 게 예. 공급이 줄으면서 이 수입산 고기도 이 도매가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우가는 계속 상종가를 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긴급 재난금 받으면 뭐 하겠나? 소고기 사 먹겠제. 먹는 분들도 예, 옛날 저는 개콘에 실제로, 나왔던. 예, 지난 주말에 네. 소고기 아이들하고 사 먹었습니다. 아니, 그 주말이든 평일이든 가족 회식에 고기 반찬이 부쩍 소고기 오랜만에 먹을 수 있는 거죠. 주문이 늘었고요. 또 직장 모임에서도 내가 쏠게 하고 고기 추가 이게 늘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한우와 또 전반적으로 소고기 소비가 많이 늘었고 그것은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코로나19로 어려움 겪고 계신 영세 자영업자분들한테 아무쪼록 좀 도움이 네. 됐으면 한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예, 저도 말이 좀 잘 안 나오네. 청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한내기 계속해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노무현 없는 포스트 노무현 시대를 열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비록 이제 시작이지만 우리는 역사의 발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남겨놓으신 가치를 이제 저희가 사람 사는 세상으로 완성해 보이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오전 11시부터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는데요. 오늘 행사 코로나19 여파로 참석 인원도 좀 줄었지만 범여권 인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지금 이해찬 대표의 모습 추도식도 봤지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랜만에 저는 이 보수 여당 대표가 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4년 전쯤 2016년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당시에 정진성 원내대표가 이제 그때 추도식에 참석한 이후에 4년 만에 이제 조영 원내대표가 이제 참석한 것인데요. 당시에도 정진성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겸하고 있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실은 지금 당대표가 없기 때문에 당의 어떤 대표 자격으로 갖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11주기 같은 경우는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대선 승리에 의해서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이제 총선에서도 지금 압승을 한 그런 상황에서 열린 그런 아마 추도식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였고 또 더군다나 이제 야당까지도 어떤 면에서 추도식에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그동안의 분열과 어떤 이런 갈등이 한편으로 이제 통합의 정치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단초를 마련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해찬 대표의 이제 추도식 이 연설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강경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과거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련돼서 아직도 여전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바꿔야 되고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또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해찬 대표가 했습니다. 그런 면에 보면 좀 저는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어떤 측면에도 주장이라는 게 한쪽 주장만 가지고서 어떤 옳다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보면 우리 사회가 보수와 진보의 양날개로 가는 것이 가장 균형적인 그런 사회인데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그동안 해왔던 정치 그리고 제가 쭉 같이 취재를 하면서 봤던 걸 보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아마 대연정을 한번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즉 여야 간에 이렇게까지 우리가 갈등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해서 당시에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연정을 굉장히 끝까지 고집한 적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당시에 문희상 지금 국회의장 이해찬 대표 다 결사 반대했습니다. 무슨 대연정이냐라고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결국 이 정치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이제 본인이 강조를 하셨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지점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과연 노무현 정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의 자기 생각이 노무현 정신인 것인지 아니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에 펼쳤던 통합의 정치 그리고 지역의 어떤 그 화합의 정치.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지역 감정 해소를 위해서 본인이 직접 부산에 내려가서 오랫동안 출마하기도 하고 또 낙선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정신을 이어간다는 게 지금에 있는 어떤 집권 세력이 스스로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노 전 대통령이 했던 그 일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객관적으로 펼쳐봐야 될 생각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주 원내대표가 이 봉하마을에 가기 전에요. 어제 SNS에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거론했어요. 이현종 의원님, 이것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얼마 전에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제 본인이 마지막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제 이거 해도 괜찮을 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문재인 대통령 성격으로 봐서 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아마 이제 우리 역대 대통령 역사를 쭉 보시면 정말 한편으로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또 구속되기도 하고 지금 전직 대통령 2명이 형사처벌을 지금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참 불행의 역사죠. 우리 역사의 대통령을 보면.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물론 적폐청산 또 예를 들어서 혐의가 발견이 돼서 이제 구속된 것 이런 것은 사법적 처리를 받아야 되지만 또 정치의 영역에 봤을 때는 과연 두 전직 대통령이 저렇게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을까? 또 그리고 임기를 마친 이후에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우리 정치가 어떻게 갈까? 이 고민이 지금 정치권 내에서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년밖에 임기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두 전직 대통령의 이제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돼야지만 이제 사면 문제가 나올 수 있을 텐데 물론 여권 내 지지층 내에서는 반발이 많죠. 무슨 지금 우리가 사면이냐 반발은 많지만 그러나 전체 국민 통합이라는 차원에 봤을 때는 이제부터 아마 고민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조호영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사실 저도 11년 전 바로 오늘 토요일 오전이었던 것 같은데 토요일이었죠. 그때도. 그 소식을 듣고 저도 회사로 바로 다시 출근했던 기억이 새삼 나는데
사실 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이렇게 들고 가서 이슈화시키는 게 과연 적절한 시기에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게 맞느냐. 그런 또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야당의 입장이니까 또 야당의 입장에서는 뭐 이러한 문제 통합이라는 방점에서 이야기 못할 것은 없다라고 봐요. 이게 어떻게 이제 정치권에 받아들여질 것인가의 문제인데 아까 이현종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이미 민주당 내에 문희상 의장이 현재는 뭐 소속이 안 돼 있습니다만 민주당 출신 의장이기 때문에 이 사면을 거론했어요.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기가 됐다. 근데 이제 거기다 또 이제 해석도 달았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잘 아는데 아마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반대 기류죠. 이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가 자 사면을 해줬는데 전두환을 봐라. 반성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사면에 이제 효과가 없다. 무용론을 얘기했고요. 또 박지원 민생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DJ 시절에 사면을 요청하기도 했고 화해를 강조했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감옥에 있다는 게 바람직하냐 하는 이제 또 이러한 이야기를 했고 청와대 입장이 중요한데 청와대 입장은 최근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35년을 구형했습니다. 근데 아직 선고 공판이 안 내려졌잖아요. 재판 중인 사안이라 거론하기가 어렵다 하는 게 청와대 입장이어서 향후에 선고가 다 끝나면 어떻게 될지 그건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을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노 전 대통령 국회의원 시절에 보좌관을 지냈던 이광재 당선인도 오늘 추모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한 인터뷰에서 이 노 전 대통령이 국민이 잘 사는 게 복지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를 전했거든요. 김성수 변호사님. 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일단 뭐 이광재 당선자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다. 보좌관이잖아요. 본인이 이제 25대, 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42살, 그러니까 한 20살 차이 난 거 보이고, 거의 뭐 그러면 아들과 뭐 부모, 뭐 그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본인,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뭐 오랫동안 모셔오다가,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청와대를 산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청와대 산책하다가 거기 표지석이 있는데 거기에 천하제일복지라는 그런 문구가 쓰여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그걸 보시고 대통령한테는 복지일지 모르지만 국민이 잘 살아야 복지지 이런 말을 했다는 말을 뭐 언론 인터뷰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서거 12주년 기념의 슬로건이 보니까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슬로건 3개 중에서 이제 낮은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어떤 지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겸손한 권력. 이것은 사실 이번 총선에서 너무 압도적으로 이제 과반수를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에 맞게 좀 겸손한 권력을 행사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고 강한 나라라는 또 이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민의 복지랄지 또 여러 가지 뭐 이라크 파병이랄지 그런 거 하면서도 사실 내부에 반발이 있었지만 어떤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신념으로 그런 반대를 다 물리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민주당이 생각하는 슬로건과도 좀 같지 않느냐. 180석 가까운 그런 과반수를 가지고 앞으로 나라를 좀 변혁을 시키고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걸로 보입니다. 사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여소야대라고 하면서 이제 대통령의 이 정책이라든지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에서 국회에서 좌절된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모든 정책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건 좀.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 이제 2000년도에 16대 총선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한나라당이 당시 여당이니까 그때 133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천년 민주당이 그때 115석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새천년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의 그때 탄핵에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이제 탄핵 소추가 됐죠. 그렇지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다음에 이어진 이제 그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만들어서 사실 152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인 의석을 이제 만들은 상황입니다. 당시에 보면 정말 탄핵 소추까지 될 정도로 초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불리한 국면이었죠. 더군다나 어떤 면에서 소수 비주류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권력을 잡는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컸지만 그러나 저는 이제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쭉 보면서 본인의 소신을 관철해 나가는 과정들이 보면 정말 끝까지 설득해내는 그런 리더십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반대하는 청와대 참모들도 끝까지 설득해내고 또 그것이 옳으면 자기가 받아들이고 지금 뭐 노무현 대통령 모셨던 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렇게 토론을 좋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을 설득을 시켜왔는데도 이렇게 정치가 어려웠는데 사실 지금은 어떤 면에서 보면 청와대나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뭐 모든 걸 개헌 이외에는 다 할 수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렇지만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의석이 많다고 해서 국민들이 나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힘을 줬다는 것은 주도권을 가지고 국난을 헤쳐나가라. 그러면서도 어떤 면에서 야당을 포용하고 대화를 해나가라 이런 취지인데 문제는 이걸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힘자랑을 하게 되면 꼭 정치는 또 한번 또 새로운 어떤 국민들의 저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오늘 노무현 대통령의 추도식을 맞아서 결국 여당은 자신이 가진 막강한 힘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의 문제, 또 야당은 계속 그동안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국가를 위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당을 진영을 초월해서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의 문제, 그런 문제를 오늘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11주기 관련해서요, 최영일 평론가님. 네. 아직 문재인 대통령의 소회는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나오지 않은 게 아니라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2017년 5월 이날 취임 첫 해에 갔었죠, 봉화마을에. 네. 그런데 그 다음은 참석하지 않을 것임을 그때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예 임기가 끝나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당신을 국민들에게 온전히 놓아드린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네. 오늘도 현장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조화가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따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저 자리에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가는 그때는 개혁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이제 가시고 싶을 테니까 그 이후에는 해마다 5월 23일에 문 대통령은 봉화에 참석하지 않았죠. 2017년에 5월 10일 취임, 5월 18일에 첫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민주화 운동 기념식, 그리고 5일 후에 봉화를 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쩌면 조화에 담겨있는 간접적인 의미, 이해찬 대표가 오늘 이야기한 메시지 안에 대통령의 어떤 의지도 녹아들어 있다. 이렇게 헤아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시간 한랭킹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한랭킹 윤미향 의혹의 이해찬 함구령입니다. 네,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당선인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최근 민주당 의원들도 한마디씩 하던 상황이었는데 이해찬 대표가 당내 의원들을 향해 개별적으로 말하지 말아라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그 배경이 뭘지 좀 궁금한데요. 또 최영일 평론가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조용히 해라, 말 조심해라, 이런 경고성인가요? 왜냐하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강훈식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사실관계가 확인된 이후에 입장을 정리해서 내놓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민주당은 입장이 없어요. 사태 추이를 지켜보는 것밖에 없는데, 근데 문제가 좀 꼬였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행정안전부가 어제인 22일까지 회계 자료를 제출받아서 감사를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정 의원은 스스로 복수의 공인회계사에게 이 회계 감사를 받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검찰 수사가 먼저 시작됐고 회계 자료는 다 압수수색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예정했던 이 스케줄은 다 꼬여 있는 상황이라 그럼 입장을 좀 바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월요일에 그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으니까 다음 주요? 예. 다음 주에 아마 민주당 입장은 정리돼서 나올 것이다. 근데 이 와중에 민주당 일각의 의원들이 먼저 박용진 의원이 이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유치원 3법 제안한 거 아니냐. 그 맥락과가 뭐가 다르냐 하는 이제 취지의 어떤 비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영춘 의원이 사퇴를 처음으로 거론했죠. 예. 사퇴하고 백의종군해야 한다. 이거 윤미향 대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선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자 이게 잡음으로 이제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해찬 대표는 공식적인 당 입장이 결정될 때까지는 개별적인 이 발언을 삼가라는 취지로 저렇게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당대표가 저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반면에 당내 여론을 계속해서 이렇게 입막음하는 모습이 결국 국민들의 눈에는 곱게 보이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예전에 우리가 조국 전 장관 사태를 민주당이 대응할 때 보면 굉장히 실기를 해서 결국 문제만 키우고 결국 나중에 사퇴하는 그런 결과를 빚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청문회 하기 이전에 청와대에 올라가서 당시에 당대표 때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조국 전 장관 임명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이제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뒤에 이 조국 전 장관이 임명이 됐지만
결국 얼마 못 가서 사퇴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지금도 보면 결국 윤미향 당선인의 문제를 좀 처리하는데 실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우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최근에 이낙연 당선자 같은 경우는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사퇴로의 무게를 실었습니다. 근데 그러자 이제 지금 이해찬 대표가 여기에 쐐기를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묘한 어떤 당내 저는 갈등이 항상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차기 권력이라고 하는 이낙연 네. 당선자의 입장과 네. 그다음에 지금 당권파의 입장이 좀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윤미향 당선을 놓고 좀 당내 어떤 권력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단초가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윤미향 당선인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거 뭐냐면 네. 윤미향 당선인의 문제를 처리할 경우에 그동안 사실 정의연 중심으로 해왔던 반일 민족주의 운동이 어떤 면에서는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즉 그동안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한일 관계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기조를 가져갔던 게 문재인 정부였거든요. 네. 한일 위안부 협상도 철폐를 하고. 근데 만약에 윤미향 당선인을 예를 들어서 출당을 한다든지 제재를 할 경우에 그 운동 전체에 대한 어떤 면에서 보면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런 어떤 차원에서 좀 이게 양정숙 당선인과는 좀 다른 차원. 그건 개인적인 문제지만 지금 이 문제는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당의 뿌리, 즉 당의 기본적인 노선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그런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원의 논란을 검찰이 수사 중인 만큼 결국 법의 판단을 따르겠지만요. 김강선 변호사님, 좀 궁금한 거는 결국 정치적 측면에서는 윤미향 당선인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번 함구령으로 좀 선을 그었다. 윤미향 당선인의 사퇴론 같은 것에는 선을 그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감한 입장으로 봐요. 네. 왜냐하면 이전에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방향, 특히 이제 외교적인 방향에서는 일본과 관계에서는 강제징용이랄지 위안부 피해자 문제랄지 사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떠한 불리를 감수하다 하더라도 네. 한일 관계의 어떤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입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이걸 사퇴를 즉시시킨다랄지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다음에 이게 좀 약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는데 윤미향 당선자의 개인적 비리냐 의혹이 말이죠. 아니면 네. 정의연할지 정대협과 관계가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의혹들을 보면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원래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진상조사를 하려고 했으면 처음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 빨리 시작을 했으면 괜찮다고 봐요. 네. 그러면 사실 윤미향 당선자가 나는 억울하다 하면 거기에 맞는 영수증이랄지 자료들, 회계 자료를 다 검토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었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 진상조사단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검찰에서 압수수색 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 갔을 거예요. 네. 검찰 자체가 민주당에서 이미 진상조사단 꾸려서 하고 있는데 그 자료들을 민주당에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검찰에서 미리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검찰은 굉장히 부담이 가죠. 그런데 일단 약간의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건가에 대해서 갑론을박하는 사이에 검찰이 이미 압수수색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진상조사단을 꾸린다 하더라도 윤미향 당선자의 억울한 변수만 들을 수 있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자료는 검찰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민주당 내에서는 물론 윤미향 당선자 사퇴한다는 목소리도 굉장히 일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재 상태에서 사퇴하라 하지 않아 이런 부분의 결정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검찰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해찬 대표도 그런데 이제 내부에서 이제 보고할 때 그랬다고 그래요. 별다른 문제가 아니다. 별거 아니다. 그런 식으로 보고했다고 하는데 만약 정말 그런 보고가 있었다고 하면 너무 현실을 안이하게 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국 검찰에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만에 하나라도 검찰의 수사 결과가 윤미향 당선자에 굉장히 불리한 그런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 그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김 변호사님. 그럼 계속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사실 검찰이 이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해서 회계 관련 자료를 다 가져갔단 말이죠. 네. 검사로도 계셨고 변호사 생활 하시니까 사실 회계 장부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 부정회계, 잘못된 그런 회계 자료나 이런 것들은
순식간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지금 검찰에서는 이 부정회가 의혹이 확실하게 되면 사실 윤미향 당선인의 개인 횡령이냐, 뭐 착복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할 텐데 저는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미향 당선인이 개인 계좌 다 보여주고 까면 이 문제 확실하게 명확하게 너 그런 적 없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처음에 의혹이 제기됐을 때 윤미향 의원이 영수증 같은 거 전부 다 지금 의혹이 이제 많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30년 동안 해왔고 뭐 그 윤미향 당선자가 대표로 있는 이후에 어떤 문제가 됐던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의혹 제기된 거 한 10가지라고 한다면 그 정도는 다 제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처음에 정의원 관계자 나와서 할 때 왜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까냐. 네. 우리가 기업도 아닌데 그런 취지로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면 그 당시 선제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제 아쉬움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검찰이 수사하는 것 중에서 가장 잘하는 부분이 회계하고 계좌 추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뭐 시작은 됐지만 이제 계좌 추적을 한다 하더라도 바로 나오진 않아요.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죠. 왜냐하면 어느 계좌에서 어디로 돈을 갖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가를 추적하려고 하면 첫 계좌만 가지고는 계좌 추적이 완성이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회계장 이걸 또 맞춰봐야 돼요. 또 회계장을 맞춰봤는데 이게 사업 영역에 속하면 관계자들의 어떤 지출 결의랄지 그런 것까지 다 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예. 결국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회계장부와 계좌 추적을 하고 또 사업과 관련된 그러한 내역을 검토를 해보면 검찰의 결과는 예상보다 좀 빨리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또 회계 비리와 좀 다른 결의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 보수단체가 윤미향 당선인 부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탈북자들을 월북하도록 이끌었다는 내용인데요. 이현종 의원님, 네. 아직 명확한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아서 좀 말하기는 좀 있지만 일각에서 좀 무리한 종북 프레임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건의 본류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지금 네.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안성 쉼터에 이제 윤미향 당선인의 이제 남편이 예전에 이제 부부 간첩자 사건에 연루가 돼서 이제 재심을 거쳐서 무죄를 받았고요. 그분이 이제 지금 현재 수원에서 이제 인터넷 신문사를 운영하고 계신데.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예전에 아시겠지만, 유경식당 종업원들이 대거 이제 그때 한국에 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허강일 씨라는 이제 지배인과 함께 12명이 이제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을 이제 아마 후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을 이제 여기에 이제 안성 쉼터에 한 1박 2일 정도 와서 이제 삼겹살 파티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네. 그 관련된 변호사들을 참석하면서 북한에 다시 어떤 가는 문제에 대해서 등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설득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지금 이제 현재 허강일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다른 나라도 지금 망명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마 이 문제를 좀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당시에 자기한테 후원해 줬던 거,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상황을 보면 자기한테 자꾸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강제로 어떤 면에서 보면 자의가 아니라 강제로 왔다. 한국에 왔다. 이런 걸 의도적으로 자꾸 이제 고백하도록 그런 유도를 했다라는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 본안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이 안성 쉼터와 관련된 이제 사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성 쉼터에는 왜 탈북 여성들을 데려가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성 그건 쉼터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할머니들이 이제 궤도로 계시지 않으면서 관련된 단체나 또 정대협의 어떤 MT라든지 이런 이 수료회라든지 이런 걸로 사용 장소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도 이제 결국은 그분들이 와서 여기도 한 2박 3일 정도 기거를 하면서 여기서 관광도 하기도 하고 네. 또 같이 식사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행동들이 그렇죠. 불필요한 의혹을 만들어내는 그렇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처음에 사업을 계획을 짤 때 이 할머니들이 여기 오셔서 여기서 지내시면서 일주일에 한번 목욕탕도 가고 또 옆에서 이제 심리 치료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기부받은 돈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들고 난 다음에 전혀 할머니들이 거주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결국 이제 1년에 몇 번씩 다른 사람들, 다른 단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MT 장소로도 대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결국 이런 문제가 이제 결국 불거진 것 같은데 물론 이 문제는 조금 이번 사안과 다른 관점에서 네. 접근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죠, 최영일 평론가님. 네. 이용수 할머니가 이제 기자회견을 할 맞습니다. 예정으로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때 이용수 할머니 인터뷰 나온 걸 보니까 유미한 당신도 와서 같이 네네. 기자회견 하자. 맞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7일 날 이 모든 사태의 출발점이 이용수 할머니의 대구 찻집에서의 기자회견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수요 집회 필요 없다. 학생들이 성금 내도 할머니들에게 안 쓰인다. 네.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이 국회에 갈 일이 아니라 돌아와서 책임져라.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면서 쭉 의혹이 이제 이 정도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월요일 날 어떤 기자회견을 하실지 좀 궁금할 것 지금 같아요. 일단은 향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관련된 이 정의연 운동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와중에 윤미향 이 당선인과의 진실 공방도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배신 당한 사람과 배신자가 한 자리에 있어야 이 이야기가 사실은 맞춰질 수 있는 거죠. 윤미향 당선인이 오지 않고 또 일방적인 주장으로 만약에 이제 반론이 나오고 간다면 진실 공방이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윤미향 당선인이 함께 이 두 이야기를 나눠서 합의된 이야기가 나오면 참 좋겠는데 그러한 장면을 보기는 좀 현재 상황으로는 만약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뭐 이거는 좀 앞서 나간 얘기이기도 한데 윤미향 당선인이 그 자리에서 저 뭐 국회의원 당선 사퇴하겠습니다. 뭐 이런 네. 가능성도 있을까요?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이미 윤미향 당선인이 대구에 지금 이 할머니가 기거하고 계신 호텔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는 보고 나왔죠. 네. 인터뷰도 나왔는데 할머니는 그때 용서나 화해 같은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거처를 옮기고 상당히 좀 건강이 안 좋아진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어서 두 사람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게 이 사태 수습의 해결일 것 같은데 그 화해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윤 당선인은 그 기자회견에 갈까요? 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별도의 반론을 내지 지금 않을까 기자회견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아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계좌라든지 이런 자료를 좀 모아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최근에 라디오 출연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 좀 모아서 자기도 이제 할머니가 기자회견 하시면 그에 대한 좀 반박성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이미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뭔가 주장하더라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해결되기는 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슈가 한랭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한랭킹 오고던 전 부산시장 얘기인데요. 그런 건 없는 것으로 네,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실망을 끼쳐드려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피해자분에게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찰 조사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퇴식이 조절했다는 의혹하고 사건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추가 성추행 의혹도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런 건 없는 것으로. 네, 부하 직원 성추행을 시인하며 사퇴한 지 29일 만에 경찰 출석을 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3시간의 조사를 받고 나서 시민들과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사과했는데요. 네, 추가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이 조사를 했을 텐데 오전 시장이 이렇게 나오면서 말이 좀 미묘한 것 같습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뭐 자기가 추가 의혹이 없으면 추가 의혹 없습니다라고 보통 피의자들 얘기를 하잖아요. 예? 없습니다. 한데 그런 건 없는 걸로 라는 표현이 좀 이건 당사자 화법이 아니죠. 네. 제3자 화법인데 그리고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그런 건 없는 것으로 그러면 경찰하고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했는지 아니면 그런 게 없는 건지. 근데 이제 본인이 당사자잖아요. 네.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죠. 만약에 정말 없다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이거 화법 자체가 좀 애매해요. 이게. 네. 사실 뭐 오전 시장이 기자회견 한 뒤에 이제 뭐 잠적한 다음에 모습 보기가 어려웠는데요. 이현종 의원님. 네. 이번에 뭐 출석할 때도 뭐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뭐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가지고 몰래 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다. 네. 뭔가 좀 이렇게 왜 모습 보이지 않으려 했을까요? 네. 사실 이게 이제 예전에 같으면 경찰 출석할 때 대부분 포토라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출석할 때 포토라인 서서 이제 사진 찍히고 유명 인사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이제 출석하는 게 이제 관리였는데 이게 조국 전 장관 들어오면서부터 검찰부터 이제 이 규칙을 바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는 철저히 비공개로 해서 이제 출석하게끔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아마 이번에도 부산경찰청에서 이제 본인이 비공개를 원한다고 해서 실제로 이제 예리백도도 다 잡아놓고 이렇게 어떤 편의를 좀 봐준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나올 때 이제 저렇게 입장을 이야기를 한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의 알 권리와 또 피해자의 인권 문제 이 항상 충돌하는 지점에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보면 피해자의 인권 문제라서 보면 뭐 저런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사실 이제 오전 시장이 3전 4기를 내서 부산시장이 됐고요. 네. 자, 오전 시장도 뭐 그렇지만 부산 시민들이 받은 충격은 꽤 큽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실 350만 부산 시민들이 정말 뽑아서 일을 잘하라고 해놨더니 이제 산에 그 시엔에서 그런 일을 벌인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 자존심도 많이 상한 것이고 그러면서 본다면 그 모습을 좀 보고 싶었고 그동안 왜냐하면 또 한 달여 동안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 잠깐 그 휴게소에서 모습을 드러낸 이후에 일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예. 이제 그러면서 볼 때 그냥 뭐 없어지면 끝이냐 공인들이 이런 어떤 국민들 좀 질타도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공인에 대한 물론 일반인들이 이제 자기 의도지 않게 이렇게 화면에 노출되는 건 그렇지만 우리 얘기했던 뭐 시장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과연 피해자 인권 보호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알 권리가 좀 우선돼야 되는 것인지 이건 상당히 논쟁적인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전 시장 성추행 혐의 말고도 총선 전 사건 무마 시도에 관해서도 이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최영일 평론가님, 네. 사실 선거법 위반 여부가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민감하죠. 정치인으로서 또 이제 이게 정치적 사망 선고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실상 뭐 이제 국민들에게 이 성추행 사태 자체만으로도 뭐 다시 공직에 나갈 수 있겠는가? 크게 보면은 예. 여권한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의미가 일이거든요. 없다고 보지만 여권에도 부담이고요. 그래서 총선 전에 성추행은 벌어졌고요. 이 4월 초 사건이죠. 또 다른 이전의 사건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대목인데 그런 의혹 제기는 일부 있었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총선 전에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했다는 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하나 걸려 있고 근데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성추행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무마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 일자리를 대가성으로 제공하기 위한 청탁이 있었다. 근데 이게 또 사실로 확인되면요.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추가적인 혐의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점점점이 저는 네. 이게 마음에 못내 걸립니다. 왜냐하면 아예 이 문장을 끝맺어서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저는 진술했다든가 예. 혹은 그런 거는 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이 확인을 해줬다든가 그렇죠. 이렇게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점점점은 뭔가 이 어찌 보면 타협을 시도하는 느낌이 뉘앙스가 남잖아요. 그럼 이게 명확하게 오전 시장도 이게 아니면 아니다, 네. 분명 기다. 맞습니다. 그 국민들이나 부산 시민들한테 명확하게 좀 얘기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할 것 그래서 같아요. 추가 혐의 또 추가 성추행이 있었는가 이런 지금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는 더 엄정해질 수밖에 없어 보이네요. 네. 그런데요, 또 오전 시장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또 논란입니다. 오전 시장이 공직을 사퇴한다는 내용의 공증을 맡았던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 변호사인데요. 김광산 변호사님, 네. 이 공증과 관련해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 뭐 이런 지적인데 자세히 뭡니까? 근데 원래는 이제 그 변호사법에 보면 네. 공증한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예. 만약 그런 업무를 수행하면 이제 500만 원 벌금이 처독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공증을 대부분 하는 경우는 A와 B라는 당사자가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 공증 사건은 뭔가를 확실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럼 A와 B가 대립된단 말이야. 그러면 객관적 입장에서 공증을 해놓고 그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소송을 하면은 그건 문제가 있고 모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벌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서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법률 행위나 사적인 권한에 관한 거에 대한 예외로 하고 있는데 예. 이건 법률 행위에 해당이냐 사적인 권한에 해당하는 것이냐 이제 해석이 좀 여지는 있어요. 해석의 네. 여지가 있나요? 해석의 여지 있지만 이제 원칙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건 당사자가 피해자와 가해자는 대립된 관계이기 때문에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뭐 만약에 뭐 처벌을 되든 안 되든 굉장히 이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김광산 변호사님. 사실 지금 이제 이 어제 경찰 조사에서 오전 시장은 성추행 혐의 대부분 시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처벌이 어느 정도가 될지 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일단 이제 부산시장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은 대부분 이제 영장 청구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강제추행의 정도가 정말 막 폭행 협박을 해서 하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피해자 의사에 따라서 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구속하지 않고 기소를 합니다. 네. 그런데 법정에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다 인정을 하고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하면 선고를 할 때 법정 구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건이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 사건은 약간 특수한 상황이 있죠. 일단 부산시장에는 거대한 권력 그걸 이용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은 강제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집무실을 불러가지고 처음부터 어떤 추행의 시작이 됐다고 한다면 이건 죄질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래서 일반 강제추행 사건과 달리 이 혐의가 인정이 되면 경찰에서는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충분한 사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이 시간 한랭킹 5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째 입주민은 구속, 운전자는 불구속입니다. 네.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두 사건의 가해자의 이야기인데요. 한 명은 구속이 됐고요. 한 명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네, 경비원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 결국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 먼저 보시겠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하시는 분 오늘도 그렇게 주장하셨나요? 폭행은 자해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오늘 전함이 없으신가요? 유가족들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한 말씀만 해주시죠. 한 말씀만 해주시죠. 네, 입주민 가해자 별다른 얘기는 하지 않는데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가 뭡니까, 변호사님? 일단 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나왔는데요. 주거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도주를 할 수 있다? 그래도 이제 법원 판단에서는 경찰이 아마 어떤 수사 과정에서 협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영장 발부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안에 대해서는 뭐 중하다랄지 아니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언론에 나온 바는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폭행 협박인데 일반적인 폭행 협박 자체는 구속까지 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네. 이 사안은 폭행이나 협박이 원인이 돼서 결국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뭐 법률적으로 인과관계 인정이 안 될지언정 예. 결국 영향을 미쳤다고 재판부는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단순한 폭행 협박이 아니고 이 돌아가신 분의 어떤 녹취 파일 이런 거 보면 그 가해자의 어떤 굉장히 죄질이 나쁜 행동들 이런 것이 좀 다 드러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폭행 협박이 아니고 자기의 범죄에 관련해서 어떤 보복성 그런 폭행들이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지금 범죄 혐의 중에 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이제 보복 폭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범죄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아니면 그걸 문제 삼았다고 해서 또 폭행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어떤 보복과 관련된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영장 전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 또 아파트 입주민은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쌍방 폭행이다, 뭐 돌아가신 경비원의 자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영일 평론가님. 결국에 혐의를 다 부인하는 모습이네요. 네, 혐의를 네. 부인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폭행인데 단순 폭행이 아니라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미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그 경비원 분이 자, 이 입주자의 폭행으로 코뼈가 부러졌다. 예. 이게 형님도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굉장히 좀 심한 상해를 입힌 거잖아요. 네. 그 상해를 입힌 이제 폭행, 치상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공개된 문자를 보면요. 네. 2천만 원 운운하는 대목이 있어요. 오히려 당신 때문에 내가 다쳤다. 머슴에게 맞아서 이게 굉장히 창피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2천만 원 준비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뭐 사기 공갈, 협박 아닌가 싶어요. 여기 엉뚱한 진단서까지도 지금 들이민 정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폭행을 좀 넘어서는 상당히 죄질이 나쁜 범죄가 복합적으로 있는데 문제는 피해자는 사망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가해자가 이제 입건이 되고 구속이 됐는데 자기의 범행은 부인하고 있다는 게 현재까지 보도입니다. 첫 번째는 네. 그렇게 심하게 폭행하지 않았다. 코뼈도 부러뜨리지 않았다. 그것은 오히려 자해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부인하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이 경찰과 검찰은 앞으로 증거로 입증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아파트 입주민들은 심 씨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 김광석 변호사님, 경찰 조사, 그리고 이제 검찰에 이제 보낼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혐의들이 좀 적용이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일단 이제 경찰에서는 거의 조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영장을 신청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면 아마 검찰에 송치를 할 거예요. 그러면 검찰에 송치되면 이 가해자가 이 범죄를 거의 많이 부인하고 있는 걸 알려져 있고, 더군다나 그 상해 진단, 코뼈 부러진 거 이런 것들은 마치 자해를 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방이 아주 서로 치열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보강 수사를 할 건데, 일단 뭐 영장이 발부된 걸 보면 증거는 어느 정도 명확하게 경찰이 확보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런데 법원에 가면 사실 가해자가 범행에 대해 전체적으로 부인하면 이제 증거 조사를 하게 되는데, 약간 그 공방이 치열하면서도 약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피해자가 분이 사망을 하셨잖아요. 예. 돌아가셨으니까 그분만 살아계시면 명백하게 입증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결국 그분이 남긴 녹취록이랄지 그 다음에 목격자의 간접적인 증거에 의해서 범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뭐 재판 과정에서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네. 또 검찰 입장에서도 아무튼 전력 투구해서 유죄를 받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게 그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얘기, 불구속된 또 다른 가해자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처음으로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망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이 됐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전주에서 그제 일어났던 교통사고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민식이법이라는 거는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날 경우에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법률입니다. 뭐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이제 지금 시행이 되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첫 번째 사고는 전치 6주 정도 입힌 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망사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전주시에서 이게 지금 4차선 도로입니다. 4차선 지금 화면을 보시면 4차선 도로에서 이제 불법 유턴을 하다가 2세 여아가 있는 걸 모르고 이제 치여서 사망케 한 사건입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구속 영장이 신청이 됐는데 일단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아마 이제 속도 자체는 뭐 한 30km 안팎에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 유턴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에 어린아이가 있는지를 못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사실은 유턴을 할 수 없는 곳이라고 그래요. 불법 유턴을 한 걸로 그러니까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상시적으로 유턴을 많이 한다라고 그래요. 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네. 그래서 지금 현급하게 이제 유턴을 못 하도록 그 중앙분리대를 지금 새롭게 설정을 했는데, 이렇게 불법 유턴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있던, 오른쪽에 있던 아마 어린이가 나온 것을 상당히 몰랐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스쿨존에서 이 불법 유턴으로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건데요. 변호사님, 좀 궁금했던 건 이제 민식이법 적용으로 운전자는 이제 무기징역까지 이런 사고를 일으킬 경우에요.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뭐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서 네. 피해자가 사망을 하면 3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왜냐하면 강력범죄일지 그렇게 처벌받은 사람도 사실 집행유예를 받는다든지 경우에 따른 벌금을 받는데 3년 이상 무기징역. 근데 사실은 이 스쿨존에서 이 사고 자체는 이제 과실범이거든요. 고의범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청와대에도 성원이 막 등장하고 또 몇십만이 거기에 대해서 동참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것 같아요. 3년 이상 무기징역이라서 무조건 3년 선고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사망 선고가 이루어졌고 그러면 이제 이 법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3년 이상인데 피해자 합의하고 과실이 많지 않으면 3년에서 또 반절 감경할 수 있어요. 아, 떨어질 수가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면 1년 6개월이 되잖아요. 그럼 1년 그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하고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벌금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법정형만 보면 이거 너무 과도해서 무기징역까지 가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네. 이 형벌의 범위 내에서 어떤 사고 당시의 상황일지 피해자의 과실 또 피고인의 과실 이런 걸 전체적으로 참작하면 또 형량을 좀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법원이 이 가해 운전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보니까 피해자의 과실 부분도 좀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아동이 2살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이제 불법 유턴을 했다고 그랬는데
불법 유턴을 해서 바로 사고가 나서 유턴이 원인이 됐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영장이 발부됐을 거예요. 네. 근데 유턴을 하고 나서 상당 부분 진행하다가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유턴한 게 원인이 된 게 아니고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게 원인이 된 거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영장 기각 사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범죄가 성립하는 사실 여부에 다툼이 있고, 피해 지의 과실 여부, 이런 부분, 전과 이런 부분을 설치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궁극적인 것은 피해자 측 과실이 어느 정도 상당히 있다고 재판부가 좀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어린애였고 또 부모들이 옆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피해자 측의 과실 여부가 상당히 중하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스쿨 지원에서 안전운전을 위반했더랄지 아니면 유턴하는 데서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결과에 대해서 어떤 가해자의 과실이 비교적 참작할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이 영장 기각 사유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이 앞으로 이게 판례라든지 검찰의 기소 여부 혐의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이 자리를 잡아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에 운전자 보험 가입도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고요. 또 내비게이션 이 기능 중에 이 어린이 보호 구역을 이렇게 피해서 안내하는 네네. 그런 기능도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민식이법이 어쩌면은 한다고 참 주의를 해서 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의성 없이 과실로 너무 중한형에 처해지는 게 아니냐. 따라서 민식이법은 과하다, 개정해달라. 이 국민청원이 30만 명 넘게 또 동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두려워하는, 스쿨존을 두려워하는 운전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고, 이 내비게이션은요, 스쿨존은 피해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이런 기능이 이제 추가된 이 새로운 앱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만약에 내가 스쿨존 내에서 사고를 내게 되면 어떡하지? 나는 징역 3년 이상 꼬박 살아야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운전자 보험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켜주겠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상품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 경쟁이 치열한 것 같더라고요. 이거 약관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복 보장이 또 안 된다는 얘기도 맞습니다. 있고요. 네. 네, 사실 처벌이 무겁다, 가볍다를 얘기하기 전에요.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는 운전자들이 더 조심해야겠다라는 의식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현종 의원님. 그렇습니다. 사실 이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논란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어린이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 또 우리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이들이 자라는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저는 좀 과해도 좀 불편을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방적인 효과가 또 있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저도 이렇게 사는 곳이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 꽤 많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면 정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굉장히 높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앞만 봅니다. 옆을 잘 안 봐요.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나면 친구들끼리 장난치면서 그냥 바로 튀어오거든요. 그걸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또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이 좀 과하다 하더라도 미리 준비하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 보호 같은 경우는 정말 천천히 좀 운전하시면 어린이들 좀 생명을 최소한 몇 명이라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 법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지켜져야 될 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요 랭킹쇼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